안녕하십니까. 예비고3 학부모님 그리고 예비고3 학생 여러분, 생각의 창 고병재 원장입니다. 2022년 수능이 이제 다 끝났고요. 선택과목 도입 첫 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과제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까지 잘 말씀을 드릴 거고요. 2022년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하면서 제 수업이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연간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자료가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제 영상으로 소개하는 부분은 일부에 해당하는데요. 그 밑에 보시면은 URL 주소 있잖아요. 그거 다운 받으셔서 자료를 같이 보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일단 올해 수능은요, 이미 뭐 예비 시행을 통해 얘기가 됐고 6월, 9월에서도 예측이 된 것처럼 선택 과목이 도입이 되어서 수능이 치러졌습니다. 문학, 비문학, 독서라는 공통 과목, 그 다음에 헌법작문, 언매라는 선택 과목. 자, 이렇게 수능이 치러졌는데요. 80분 동안 이 세 과목, 문학, 독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요, 시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분배가 되어서 나타나게 돼요. 30분, 35분, 15분. 요 이제 5분 단위로 이제 끊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요게 약간의 이제 좀 변수가 좀 생기겠죠? 실제로 이런 것들은 좀 인지를 해 두신 상태에서 다음 설명을 한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올해 수능이 불수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마치 2019년 수능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는 얘기인데요. 최근 4년 동안의 학생들의 공통 과목의 정답률을 한번 비교해 보면 당연히 문학보다는 비문학 독해가 훨씬 학생들이 어려워한다는 걸 대번 수치상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하지만 올해 조금 더 눈에 띈 특성은요, 헌법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준이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준보다 굉장히 더 낮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헌법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비문학 독해 수준은요, 거의 최악의 수준이에요. 왜냐? 지금 킬러 문제라고 하는 건요, 정답률이 50% 이하가 되는 문제를 얘기하는데, 비문학 독해 17문제 중에 헌법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은요, 무려 정답률이 50%가 안 되는 문제가 9문제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학생들이, 화작을 선택한 학생들이 수능 국어를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나마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도 과거 2021학년도, 2019학년도 수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학생들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요, 문학을 조금 더 어려워하지만 비문학에 대한 심층적 학습이 저학년 때부터 제대로 밟아오지 못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고3 이 겨울방학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단편적으로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기에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이훈련만 하는 경우들이 우선 수능을 망치는 가장 큰 첫 번째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예년과 똑같이 올해 수능에서도 문학과 독서라는 공통 과목에 대한 기틀을 기반으로 독서에서의 변별력을 갖추기 위한 학습이 우선 일단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2022학년도 수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사항을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공통 과목이 1번부터 34번까지예요. 총 이제 34문제인데 76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은 11문제로 35번부터 45번까지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이제 풀고요. 배점은 24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배점이 높은 쪽에 표준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표준 점수가 더 높다라는 걸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헌법과 작문에서 원점수가 똑같이 84점인 학생이 있습니다. 근데 이 84점인 학생이 A 학생의 경우에는 공통 과목에서 고득점을 했고요. C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에서 고득점을 했어요. 근데 이 두 학생의 원점수는 똑같아요. 하지만 표준 점수는 무려 5점이나 차이가 납니다. 표준 점수 1, 2점으로 대학이 줄을 서잖아요. 이 5점이라는 점수 차이가 원점수의 이 수치상만 가지고서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건 대부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당연히 이제 표준 점수로 등급이 결정나는 거기 때문에 정시나 수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변별력이 될 수 있는데요. 핵심은 누가 공통 과목을 더 잘 보느냐가 앞으로 변화된 수능에서 수능 국어와 수능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택 과목이 뭔가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공통 과목이 어느 정도 좀 고득점할 여지가 좀 있다? 그리고 또 충실히 준비한다? 이러면 저는 무조건
언매를 선택하기를 권장합니다. 당연히 공통 과목에서 똑같이 70점을 받아도요, 언매를 선택한 학생의 표준 점수가 더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보셨죠? 언매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에서의 정답률이 더 높았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 계산하는 방법이요, 내 선택 과목의 모집단의 표준 점수를 내가 가져가요. 그러니 당연히 언매를 선택을 하게 되면 언매 선택한 모집단이 점수가 더 좋으니까 언매 선택했을 때의 똑같은 점수를 공통 과목에서 받더라도 언매 선택한 아이가 화작보다도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게 된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핵심은 문학과 독서라는 이 두 영역에서 우선 일단 고득점하는 걸 무조건 목표로 두자.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득점할 수 있는 상위권이 될 자신이 있다면, 상위권을 목표로 한다면 무조건 언매를 하자. 자, 정리가 됐죠? 그럼 제가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공통 과목이 핵심이 될 텐데, 공통 과목에서 문학은 27분에서 30분 안에 풀 수 있도록 하자. 우리 아이가 만약에 문학이 한 34분 정도 걸리잖아요? 그럼 얘는요, 무조건 3, 4등급 이하예요. 앞으로. 그건 제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시간을 확보를 해서 엿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미 시간을 낭비하면요, 얘는 무조건 찍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나중에 시간만 줄이면, 문제를 다 풀 수만 있으면, 그러면 아마 원점수 올라갈 거야. 표준 점수 높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문학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문학의 인식의 틀을 명확하게 잡아두는 게 우선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문학을 먼저 하고 비문학을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겨울방학 내에 문학은 어렵지가 않으니까 문학의 틀을 잡고 그러면서 이제 비문학을 해야지. 문학이 지금 조금 비문학은 내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 모의고사 점수 잘 나왔다고 비문학을 만만하게 보고 문학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가지를 병행하되 우선 일단 실력의 안정화는 문학이 먼저, 그 다음에 비문학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의 꾸준한 학습. 자,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주시고요. 최상위를 위해서는 언매를 선택하지만 3, 4월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이거 내가 개념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 너무 많이 하는데, 게다가 나 이과인데 지금 수학이나 과탐도 좀 힘든데, 이럴 때에는 화작으로 갈아타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월과 4월 두 번의 모의고사를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 전까지 열심히 달려본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공통 과목을 어떻게 해야 고득점을 할 것인가? 우선 잘못된 국어 공부를 하는 친구들에 대한 경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부분의 학생들 중에 수능 국어에서 공통 과목을 제 시간에 못 풀거나 고득점 못하는 친구들은요, 지문 속의 글을 읽고 글의 내용을 단기 기억에 의존합니다. 혹은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어떤 문제풀이의 기준을 둬요. 이런 학생들은요, 우선 일단 문제를 풀 때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문을 또 읽어요. 그리고 배운 작품이야 라면서 자꾸 뭔가 배워야 된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래서 심지어는 비문학 독해를 못하니까 무슨 경제 논술하는 분들 중에 막 경제에 대한 배경식을 쌓아주겠다. 어이없는 얘기입니다. 배경 지식이 부족한, 배경 지식에 의존해서 하는 건 수능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없는 시험이라는 건 결국 다양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사고력을 테스트하는 거지, 너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어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고득점을 위해서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력이란 무엇이냐? 그건 세상에 깔리고 널린 그 정보를 얼마나 너가 처리할 수 있느냐, 정보 처리의 인식의 틀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는 게 수능 국어라는 걸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이걸 전국에 수능 국어라는 이름으로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 중에 이걸 제대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사람은 사실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이제 바둑알로 오목도 두고 바둑도 두잖아요. 도구가 똑같다고 해서 방법이 똑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를 비하하거나 이런 얘기는 아닌데, 그만큼 인식의 틀을 잡는 거에 있어서는 전문가다. 그래서 이 틀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게 무슨 틀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비문학을 위해서는요, 세 가지의 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식의 틀과 배경식이 필요해요. 그 인식의 틀의 이해의 틀은요, 세 가지가 있어요. 문장 이해의 틀, 이걸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지문 이해의 틀, 그러니까 한 편의 글을 이해하는 틀이 필요해요. 그것을 독해력이라고 해요. 그 다음, 내가 볼 시험, 수능을 볼 거잖아요. 그럼 수능 출제 기관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 출제하는 문제 유형의 틀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우리는 인식의 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휘력이죠. 어휘력을 위해서 시중에서 어휘책을 사다가 속담이나 한자성어 공부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거 완전 잘못된 공부 방법이에요. 실제로 제 교재 구성도 그렇지만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어휘를 다 정리를 해놓거든요. 실제로 사용되는 어휘를 보고 그 어휘가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올바른 어휘학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간단하게 문장을 이해하는 틀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드려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보통 보면 선생님 저는요 글을 읽어도 이게 머릿속에 한 번에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머리가 나쁜가 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건 이해하는 틀이 부족한 거지 이게 머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동안 학생들 20년 넘게 가르쳐 보면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비문학을 못하거나 문학을 못하는 친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서 주식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하는 방법을 알면 주식을 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할 줄 아는 방법을 아는 건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차트를 볼 수 있으면 더욱더 좋은 방법이 되는 거고요. 주식하는 방법을 아는 거랑 주식 시장에 상장한 기업의 주식회사의 특징을 내가 기억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르죠. 상장 기업이 2,400개가 되는데 그 상장 기업을 다 공부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죠. 상장 기업의 특징을 안다고 주식하는 방법을 모르면 주식은 못 하는 거예요. 결국 저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방법을 안다고 모두 다 주식해서 돈 버나요? 그건 아니죠. 얼마만큼 체화되고 얼마만큼 차트를 볼 줄 아는 정보 처리 능력을 응용하면서 쌓아가느냐, 이게 이제 실제 결과의 차이가 될 것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끊임없이 응용을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 기출문제를 풀었으니까 사설을 푸는 걸 응용이라고 착각을 해요. 기본적인 틀도 없이 문제만 계속 푸는 거를 응용력을 키워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좀 바꿔주고 싶은 거죠. 자, 이 문장을 한번 봐보세요. 모든 A는 B에 해당하지만 일부 B는 A가 아니래요. 그럼 이 문장을 가지고서 아이들 머릿속에는 A는 B에 포함된다는 뜻이구나 라는 거를 실제 훈련을 통해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만 아이들은 그렇지, A는 B에 포함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문장들에 대한 두 정보의 관계가 머릿속에 들어오게 돼요. 이건 단기 기억과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또 이런 거를 볼까요? 임의의 명제 P는 새로운 참인 명제들을 추가하더라도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잖아요. 그럼 단기 기억에 의존하는 학생들은 뭐 하는 줄 아세요? 이런 데다만 밑줄 그어요. 그래,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밑줄 깁니다. 왜? 지금 기억해야 되잖아요. 모순이 발생한다라고 나올까 봐. 그렇지 않거든요. 이거는 이해의 영역인 거예요. 이 말은 임의의 명제 P와 여기에 새롭게 참인 명제가 도입이 될 때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둘 다 참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는 걸 틀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런 의미인 거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구체적인 정보들만 바뀌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과학기술 지문 중에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와요. 문장 자체가 하나의 공식을 보여주는 거죠. 슬립률은 주행속도와 회전속도의 차이를 주행속도로 나눈 값으로 막 이렇게 나오죠. 그럼 아이들이 실제로 이런 공식을 만들 수 있게끔 연습을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슬립률과 즉 좌변과 우변의 분모는 반비례한다는 걸 인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그런 틀이 생기잖아요. 그럼 나중에 주행속도가 올라갈수록 이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필자가 표현하지 않아도 그럼 슬립률은 떨어지겠군 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추론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추론하는 연역법과 귀납법을 알아야 추론하는 거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자, 별의별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중요한 건 문해력을 쌓아가면서 독해력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비슷한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경제지문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정부 통화정책의 핵심인 금리는 통화량과 우하향하는 곡선을 그린대요. 그럼 당연히 이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지 않을까요? 머릿속에? 그러면서 중요한 건 뭐냐? 우하향한다라는 건 Y축의 금리와 X축의 통화량이 반비례한다는 뜻이야.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오면
반드시 이렇게 인지해야 돼 라는 걸 아이들에게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자, 금리를 정부에서 인하했어. 그럼 자연스럽게 그럼 통화량은 증가하겠지라는 걸 아이들이 떠올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추론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문장 이해의 틀을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공부 어설프게 해갖고서는 절대로 해줄 수 없어요. 문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문학에서도 역시 문장을 이해하는 틀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글을 이해하는 틀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제가 오늘 설명회니까 수업을 할 수는 없어서 간단하게 예만 들어드리는 건데 이런 사례가 많아요. 아이들은 정서심화를 정서 고조로 착각을 해요. 근데 문학의 본질, 즉 여긴 문학이 있고요. 문학이 아니면 모두 비문학이죠. 그럼 문학이 있고 비문학이 있다면 비문학은 문학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야, 너 여기에서 연필 찾아봐 이러면 연필이 뭔지가 인지가 돼 있으면 볼펜 속에서 연필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문학이라고 하는 건 문학이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어떻게 인지가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모든 문학은 내면 세계를 다루는 상상의 예술이거든요. 내면을 문학으로 작품으로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미 정서가 심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인지한 학생이라면 이걸 갖고 고민하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은 문학의 본질을 모르잖아요. 틀이 없잖아요. 그럼 모든 말마다 이게 옳은 말인지 그른 말인지를 다 지문에 적용하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리감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삼수생이 제 수업을 듣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지금 이게 이제 상춘곡이라는 작품이 나왔어요. 정극인의 상춘곡인데 이게 이제 자연 친화예요. 자연을 벗삼아 사는 유유자적한 삶을 다루는 작품이었어요. 근데 저한테 와서 선생님, 이 자연과의 자연이 대상이잖아요. 그럼 그 거리감을 통해 그럼 가깝게 정서를 드러낼 수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거리감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나 너랑 거리감이 느껴져 라는 말을 어느 정도라고 되묻지 않듯이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도 문학에서도 결국에는 자기와 대상과의 그 거리를 두느냐 좁히려느냐의 개념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이와 같은 개념어와 같은 문학의 본질도 결국에는 거리감의 반대는 친근감이고 이거는 심리적인 어떤 양의 조절이 아니다. 정량적 평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이들에게 인지를 심어주면 아이들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예로 하나만 더 들어보면요. 내면 심리와 정황을 낱낱이 서술한다라는 이런 문장이 나올 때도요. 심리라는 말도 문학의 본질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문학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거예요. 이렇게 외부 세계를 다루는 게 비문학이거든요. 그럼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심리는 감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 다양한 생각까지 다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 모두 관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심어주게 되면 아이들은 문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게 되는 눈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실제 응용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면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남은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인식의 틀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런 인식의 틀은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이걸 좀 점검을 해주세요. 우리 아이가 얼마만큼 이런 것들을 계속 인지하려고 하는가. 이걸 외우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이걸 실제 구현하는데도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금방 욕심내지 마시고요. 수능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안에 아이가 이거를 하나씩 완성해 나갈 수 있게끔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 엄매를 선택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는요, 제가 이 수첩을 하나씩 만들어 줄 거예요. 꽤 두껍거든요. 이건 이제 암기 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문학도 외워야 될 게 많아요. 그래서 문학도 이런 노트를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이 두 개의 노트는 계속 아이들이 공부하면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하나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네들은 따로 뭐 들고 다니면서 외울 정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계속 이제 제가 정리해서 애들한테 다 주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문해력, 독해력 이런 것도 교재 안에 다 담아 놓거든요. 필요한 어휘력. 그래서 교재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게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능 스킬로 넘어갈 거예요. 모든 교재에는 수능 출제 유형의 틀도 같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는다라는 건 아까 잡아야 되는 틀 중에 수능 출제 유형의 틀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것도 꼭 좀 체크해 주시고요. 무조건 학원에 맡겨 보내면
학원에서 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시는데요. 그럴 능력 없습니다. 아이를 옆에 끼고 막 하나하나 다 일일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는 불가능해요. 아이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이의 인식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건 본인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와 같은 능력이 발현될 수 있게끔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이니까 어머니들도 함께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안 하는 친구들에게는 상담을 통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주겠지만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좀 알아주셔야 돼요. 우선 일단 아이들에게는 성적표가 매주 나갈 거고요. 부모님에게는 그림 문자로 나갈 겁니다. 수업은 동영상 촬영을 통해서 계속 이제 현장 수업을 촬영을 해나갈 건데 지금 벌써 신종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회도 지금 취소를 해서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요. 앞으로 겨울방학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동영상 수업을 병행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수업에 결손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들은 내용인데 나 잘 이해가 안 돼서 또 듣고 싶다 그러면요. 언제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학원에 신청해 주시면요. 다 동영상을 계속 무한반복해서 들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연간 수업 일정입니다. 지금 방학 때 제가 요게 정규반 수업이에요. 그래서 독해 틀 먼저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스킬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 중에 지금 고3으로 올라오는 친구들 중에 문학의 틀이 여기 없잖아요. 이걸 이미 들은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저희 학원에 처음이에요. 제 수업 처음 듣죠? 그럼 이거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문학의 틀은 한 번만 딱 정리하면 되는데 요거는 필수예요. 그래서 병행해서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엄매 수업을 만약에 이제 엄매 특강을 신청하는 친구들은 그 엄매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 4월을 수능이라 생각하고 가르칠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 4월에 승부가 안 나면 화작으로 갈아타라고 이미 내신하면서 문법 공부 좀 했을 테니까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총정리를 좀 해줄 겁니다. 문법과 매체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가 기본 과정이면요. 이제 심화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월 달에는 6월 평가원을 위해서 수업 시간이 4시간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앞뒤 30분씩 늘어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 1+1 모의고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80분 동안 현장에서 시험 볼 거예요. 그리고 과제 하나가 나갈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과제를 풀어서 오고요. 현장에서 문제를 푼 다음에 저는 아이들이 이제 번호를 부를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 3번이요, 뭐 6번이요, 7번이요. 그럼 애들이 막 엄청 불러요. 그럼 그 문제, 아이들이 틀린 문제, 그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줍니다. 이 수업은 아이들이 질문하는 걸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배운 틀을 써먹는지, 모의고사에 써먹는지를 여기에서 하는 거고요. 이걸 배웠다라는 걸 전제로 애들이 직접 나와서 문제를 풀어봤더니 요거 나 좀 실수한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건 좀 선생님 설명이 필요한데? 라는 것들을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바로바로 해결을 하는 수업이고요. 이게 끝나고 나면 애들이 6월 평가원이 끝나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하느냐면 EBS 교재를 활용해서 모의고사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8월부터는 이제 파이널로 넘어갈 거예요. 이때는 이제 뭐 이감이나 상상이나 한수 모의고사 있죠? 그거 선택해서 1+1으로. 그래서 뭐 한 주는 상상하고, 뭐 한 주는 상상하고, 한 주는 한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올해는.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하고 현장 스킬로 갑니다. 그러면 역시 또 4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표는 다운받으시면 다 보이시는데요. 지금은 우선 일단 무조건 정규반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문학 틀 잡는 수업 무조건 이건 필수입니다. 그 다음에 문학의 틀 수업 안 들었던 친구들 혹은 2학년 때 우리 학원을 다녔지만 문학의 틀 수업을 제대로 못 들은 친구들 반드시 수강하시고요. 요건 이제 2월 달에 개강합니다. 그 다음에 엄매 선택한 친구들은 엄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화작을 선택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화작 선택한 친구들은요. 수능 스킬 심화할 때 요거 할 때요. 아이들 우선 일단 화작 선택한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화작 선택한 아이들 중에 이 모의고사 수능 스킬 심화하면서 제가 보강을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화작 선택한 애들만 모아서 화법 작문 교재 만들어서 주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틀만 딱 잡아주면 이건 3시간 수업 하나로 끝낼 수 있어요. 화법 작문은 정말 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수강료 안 받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가 지금 제가 양지빌딩 1관에서 촬영하고 있는데요.
1관과 2관에서 수업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간표 집에서 좀 더 가까운 곳 혹은 뭐 학교에서 가까운 곳 뭐 아무 데서 선택해도 되고요. 1관에서 듣다가 2관에서 들어도 되고요. 뭐 제가 수업하는 거니까 아무 데서나 수업을 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기, 실제 수능 국어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답을 찾기 위해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답을 알면 흥미가 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답만 찾는 아이들은 수업의 집중력도 떨어져요. 그런 거 제가 다 하나씩 다 아이들 아주 집요하게 꼬집어서 아이들의 생각 자체를 확 바꿔놓고, 실제로 수능에서 정말 필요한 건 네가 명확한 틀을 갖고 문제를 풀고 있는지 그 틀을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